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양 박물관 같은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양 그 유물에 대해서, 수중 유물에 대해서 많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한 번쯤 그 해양 유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시간을 갖자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선생님 모시게 됐어요. 진도는 제가 알기로는 진도 그 역사관이 있고 소치 기념관이 있고 또 그 미술관은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읍내는 현대미술관, 소전미술관, 옥산미술관, 인제 박소영 미술관, 그리고 이 사천리 이쪽에서는 백범미술관, 장전미술관, 옥정미술관 또 있고, 저쪽 군내면 가면 설마루 미술관이 있고, 또 저 이면면 가면 나전을 미술관이 있어서 미술관을 10개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림에 시와 미술관이, 시와 박물관이라고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이제 작은 어떤 개인이 만든 것인데, 저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진도는 그 삼별초가 있었고 영광대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진도는 반드시 해양 그 박물관이 해양 그 유물 박물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진도 국민들의 어떤 소망하는 그런 어떤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한 번쯤 그 진도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수중 문화재가 지금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고구면 오류에서 지금 목포 문화재 연구소에서 지금 발굴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보자는 취지에 학예관님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예관님, 양순석 학예관님 모시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개받은 목포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청의 산하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중문화재를 발굴, 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중문화, 뉴스에서나 어디에서 보시면 수중문화재가 발굴됐다고 그러면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여러 기관에서 수중문화재를 발굴하려고 그러는데 역량면에서나 인력, 장비들이 다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은 수중문화재 발굴을 할 수가 없는데, 외국의 사례들은 그 트러제 헌터라고 해서 미국 같은 데는 완전히 상업적으로 발달을 하잖아요. 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에 돈을 내고 그 발굴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상업적으로 발굴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나라는 아주 동남아시아는 우상 나라에서는 그 상업권을 인간업자한테 팔아가지고 발굴된 문화재를 발굴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밤샘씩 남는 나라도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필리핀이라든지 그런 나라들도 실제로 몇 년 전에 아마 그런 뉴스들이 나왔고, 보물선이라고 보물선을 찾으면은 뭐 수백억 정도의 보물을 건져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분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문화재라고 하면은 국가에서만이 발굴할 수가 있고요. 그 재단법인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재단법인은 상업적인 재단법인들은 실제로 발굴할 수가 없고 국가의 주도하에서 그렇게 발굴을 하는 기관들만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중에서도 수중문화재를 발굴하는 기관이고요. 일단은 수중문화재라는 것들을 전혀 제가 봤을 때 접하신 일반인들, 제 생각으로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은 거의 접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중문화재 영상,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 수중문화재 발굴했던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시고요. 진도 오류리 영상도 있어요. 간단하게 보시고 제가 수중문화재 발굴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굴은 박국기 선생님께서 참여하신 거고 지금까지 거의 나온 영상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랑 같이 수중 발굴을 시작하셔서 거의 참여하셔서 거의 대부분 아는 영상을 보고 이쪽은 2007년도에 쭈꾸미가 먼저 올린 태안 대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쪽에서 나온 문화재들입니다. 한 2만 5천여 점의 유물이 깔려 있었고요. 발굴 기간은 한 2년 이상 걸려가지고 발굴을 했습니다. 해역 주자입니다. 주전자고요. 사자의 항로 뚜껑입니다. 저거 진도에서 발굴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태안에서 발굴된 거고 진도에서 나온 유물 좀 이따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곡을 걷어 개경으로 올라가잖아요. 개경에 이제 왕이 살고 있으니까 개경으로 올라가다가 빠진 것도 보물도 그러니까 세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화물 퍼갖고 뭐 택배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업적으로 운반했던 선박들입니다. 마도 1호선 지금 마도 1호선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 도자기 포장이 됩니다. 이건 마도 2호선인데요. 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던져보려고 묵사는 발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막 콘크리트나 삽질하고 다 건져올리면 되지만 근데 실제로 문화재라는 것은 건물도 마찬가지로 발굴하게 되면 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을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중 문화재도 어떻게 포장을 했고 어떻게 운반을 했고 어떤 증거가 안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천천히 천천히 하는 겁니다. 네, 예전에 후손들한테 남길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있어야지 교육 자료도 남는 거고요. 바닥을 이렇게 막 뚫는다 그러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교육받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발굴하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통신라 시대 때인데요. 도자기를 철제 소수를 운반했던 성운이 있었던 독일입니다. 진도여가 오름입니다. 진도 오름입니다. 소소소 신작 총통에 나왔고요. 아까 치면 포장 방법이 약간 틀리셔서 이렇게 너무 칡농풀 같은 걸로 이렇게 가마리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안에다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목관입니다. 지금 한국 물표 같은 건데 나주 광흥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나주에 있는 광흥창에서 있는 서울 개경에 이제 보내는 조선시대 때입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선이고요. 그 창에서 모든 그러니까 8개의 조창들이 있었는데 서남에 8개 조창이 있는데 거기서 각지 있는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이제 배경으로 보내는데 이건 나주 광흥창에서 출발했던 선박입니다. 조선 배는 한양으로. 네, 한양으로 갔다. 광흥창이라고 있고 한강에 광흥창이라고 하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중 문화재 조사할 때 쓰이는 장비들인데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장비가 될까? 이런 장비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잠수로도 이렇게 조사를 하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용해서 합니다. 오류이 아까 조금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유물 나왔던 것들입니다.
굉장히 고급자기들 강진에서 만들어져서 한양으로 대경으로 올라가다가 진도 명량 아마 그 명량길을 가기 전에 물길을 기다리다가 아마 풍랑을 만나서 사초하지 않았나. 제일 처음에 이쪽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은 도굴범이 잡혔어요. 도굴범이 잡혀가지고 저희들이 알게 됐는데 제일 처음에 탐정했을 때 소설총통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 겁니다. 그렇게 이게 지금 오류리에 나오는 유물들이 한 시대의 유물이 아니고 원상국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 말까지의 유물들이 전체적인 유물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부터 썼던 백길이었고 항모였고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게 중국 정석이라는 중국 배에서 쓰는 닷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배도 여기로 항해를 했다는 거죠. 그런 근거로. 근데 이쪽에서는 수중 영상이 진도에서 수중 영상 아까쯤에 태안에서 나왔던 수중 영상처럼 없는 게 이쪽은 물이 너무 물이 흐려요. 그래서 1년에 뭐 사진 촬영하고 이렇게 그 수중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일주일도 안 된다. 네, 발굴을 하다 보면 잘 나올 때는 한 일주일 정도, 못 나오면 하루 이틀 그 정도 시간만 나오고 거의 시야가 10cm 이하. 지금 물 색깔도 틀리고 좀 희한하고. 우리나라 서남해안 그러니까 제가 바닷가를 전국 해안을 바닷가를 돌아다녀봤는데요. 고흥을 넘어서 그 신안 영광까지는 거의 시야가 안 나옵니다. 시야가 거의 여기 거의 이때가 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넘어서 군산으로 올라가면 군산까지 잘 나오고요. 그리고 보령에서 태안까지 나오고 또 인천으로 올라가면은 또 시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갯벌 소접시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만들어져 상감 전성기 때 우리 말하는 그 고려청장 전성기 때 12, 13세기 때 만들어진 그 도자기입니다. 이게 지금 건져 올리는 게 중국 닷돌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벽화항에 중국 배가 그 와가지고 머물렀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사실이 문헌상에 사실이 벽화진의 그 객사에 머물렀다는 그런 문헌들도 실제로 나오긴 합니다. 배운항을 했다는 증거고요. 중국 도자기들도 일부 나옵니다. 그렇게 태양같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지금 보시는 뚜껑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만들어진 뚜껑입니다. 그냥 사고가 좀 항이 보입니다. 참여형 병 잔타 병질문법이 1세기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한 시대의 유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육상 발굴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삼별초 터다 그럼 삼별초 유물하고 그 이후에 유물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유물들이 다 나옵니다. 네, 공경입니다. 이렇게 이형 독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지금 전문가들 불렀을 때 장부가 조그만 생각이 안 나는데 소부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게 다른 정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게 어떻게 막 이게 목재로 만든 장보입니다. 저게 그 이성산성 한양 이성산성에 나오는 주문이거든요. 네, 요거일 거라고 이렇게 추정해갖고 그런 겁니다. 근데 약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진짜 약간은 모양이 약간 틀립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하는데 저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자이어가지고 실제로 해서 소고가 맞다라고 하는 이건 기자 아닌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이형독이라고 한다. 알 수 없다고 해서 이형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소리는 나더라. 자, 그 정도 아니라는 신분도 있습니다. 학자마다 틀리니까요. 전공하시는 분마다 틀리기 때문에. 자, 탐사하는 방법인데 해저를 이제 보는 장비들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발표 순서는 넘어가고 수중고고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수중고고학이라고 부르고요. 중국은 수화고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미국에서 언더워터 아키올로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리타임 아키올로지라고 부르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는지 고고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수중고고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중국에서 수화고고 물 아래에 있는 게 맞죠. 수 중간에 있는 건 안 맞죠. 그래서 약간 언더워터 아키올로지나 뭐 그런 것처럼 수화고고학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정해진 명칭이기 때문에 수중고고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수중고고학이라는 것은 물 속에 있는 모든 문화재들을 수중고고학의 한 카테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육상 발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육지를 발굴하는 거고 수중고고학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물속, 그러니까 강호수, 바다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은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발굴을 하고요. 4대강 사업할 때 일부 이명박 시절 정부 때 4대강을 조사를 했는데 극히 일부분만 조사하고 그렇게 사업은 이루어졌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중고고학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일반 저희들이 어민들 다른 데 강의할 때 수중고고학, 수중문화재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바닷가 갖고 도자기 이렇게 주워 갖고 가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모든 문화재는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주인이 어떤 우리가 가다가 길가에 가다가 지갑 주면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건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그 일반 지갑을 주시면 경찰서에 그냥 일반 물건 주는 거 약간 틀리긴 한데 이것도 그 발견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발견해서 했다라고 가지고 계시면은 도굴놈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고 걸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파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예전에 어른들 60대, 70대 제가 한 10년 전, 20년 전에 발굴 조사, 선들 조사하러 가면은 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저인마을이라고 해서 바닥을 쓸고 가는 그런 그물들, 행위를 지금도 2000년대 초반까지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해서 어민들이 한두 점씩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민들이 실제로 가지고 계세요. 근데 신고를 하시라면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 신고를 어떻게 해요? 시군구청에다 하게 됐습니다. 시군구 경찰서까지 할 수가 있어요. 해양경찰서까지. 그거 가져가서 그 문화관광과 가면 문화관광과 하계공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문화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너희들이 가 현지 조사를 해봐라. 실제로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봐라 해갖고 저희들이 한테까지 나와요. 그게 지금 한 320건 정도가 됩니다. 지금 신고가 수중에서. 그래서 그걸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신고된 유물은 이제 그걸 이제 우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경찰서에서 부실물 신고 고시를 공고가 하게 됐습니다. 그걸 해서 주인이 나타날 리가 없죠. 옛날에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나타날 리가 없어서 나타날 리가 없는데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오름인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2주 이상을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주인이 안 나타나면은 그분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국가기속으로 해갖고 국가로 가져옵니다. 이게 문화재적 값어치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러면 그 평가액 50%는 100%를 왜 안 주냐면 평가액 50%를 신고자한테 줍니다. 평가는 누가 해요? 그러니까 문화재위원들이라고 따로 저희들
저희들 같은 사람들, 저희 뭐 교수급들이 거의 합니다. 교수들이나 그 문화재 평가하시고 돌아다니는 진품명품 하시는 분들 아니고요. 실제로 문화재 평가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교수급들을 많이 불러요. 그리고 도자기 뭐 조선시대 전공자, 조선시대 자기면은 조선시대 전공자를 부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아니 그 내게 도자기가 네. 귀한 도자기가 한 점이 있는데 네. 아 그거 아무리 신고해도 내가 네 말 듣고 뭐하게 내가 진도까지 내려가서 연구를 하느냐 보고 말아요. 하나도 괜찮겠냐고.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이게 걸립니다. 무조건 걸리는 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고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일주일 안에 신고가 끝냈습니다. 맞아요. 습득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1년, 2년 엄청 오래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디서 이제 그러니까 신고를 안 쳐.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제가 습득을 한 게 아니면은 이제 문화재 판매로 걸리는 거죠. 이게 어찌됐든 내가 습득을 안 팔아는 판매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습득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주셨으면 주신 장소는 알 거 아니에요. 일단 좀 봅시다. 그래서 이게 문화재는 일주일 안에 신고하게끔 됐습니다. 문화재법에가.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도굴로 차가지고 포상도 안 나갑니다. 실제로는 형사처벌도 할 수는 있는데 거의 한 예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넘었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그 신고한 해역에서 아까쯤에 같은 발굴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면 포상금이 나갑니다. 이게 1억까지 나갑니다. 일단 물에다 넣고 봅시다. 그래서 아까처럼 말한 내가 습득한 장소가 우리는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습득한 정성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사지 않았으면 샀다고 그러면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건 내가 도구를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경매에서 샀든지 뭘 샀든지 어디서 산 거 아닙니까? 돈을 주고 샀어. 기초산 안 해요. 예? 기초산. 그게 이제 가지고 있다 걸리면 이제 그 문화재 이제 그걸로 걸리는 거죠. 아 그거 질문하지 마서 제가 얘기해 줄게. 맞지 말고. 아니 광주 뭐 중앙박물관 뭐 나주박물관 다 보여줘도 이게 값어치가 없어서 그럽니다. 값어치가 없어서 값어치 있으면 더 하려고 그러거든요.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는 한 개밖에 지금까지 안 아 나와요. 그래요? 그런데 왜 중앙박물관에서 그게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내 말을 듣고 예. 내 말을 듣고 자기들이 연구할 가치가 없다 그거예요. 네 말을 어떻게 믿고 내가 아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이야기를 해줘도 말도 안 듣는 아 기계를 아니죠. 발굴을 했다면 아이고 지금 뭐 박사고 박물관 뭐 연구 학예사 뭐 계획 뭐 명함 아, 다 가진 사람들이 예. 연구 가치를 따지냐 퇴근 시간을 따지지. 그거 이제 저 박물관에서는 발굴을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박물관은 대통령이 나주에서 그 청암 선생님 저 목박물을 독일에서 한 점 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20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21개 4개 하나 있다 가지러 온다 그래. 안 와요. 선생님 이제 끝나고 사진을 찍어서요. 그 연말에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중앙박물관이나 고궁박물관이나 박물관에서 그게 유물 소집이라는 수집 그 몸이 있어요. 예산을 가지고 있어 수십억씩이요. 그래서 연말 되면은 그걸 해요. 자, 그럴 때 이제 내 물건이 있으니까 상내는 그러면은 자기들이 평가를 타갖고 살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근데 복잡합니다. 일단은 이것은 도굴 관련해서 이제 발굴했던 그러니까 어디서 사가지고 온 유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가져온 유물이 아니고 자기가 바닷가 가고 주웠거나 육지에서 주웠거나 무조건 일주일 안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평가받으면 하는 거고요. 이 신고 태안 대섬에서 이제 신고하신 분이 그 도자기를 그 하나를 그 건조 올려 판정을 발견해서 태안구청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에 조사를 갔는데 그분이 이제 신고하신 분이 아니고 신고하신 친구분이 원래 그 어머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여러 개의 파편이 있었는데 파편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그 신고할 만한 한 점을 가지고 이렇게 완형을 들고 온 거예요. 그 완형을 놔뒀다가 옆에 친구가 신고해야 된다고 해서 신고하게 됐는데 이분은 그 유물 한 점에 대해서 보상 평가를 받았고요. 한 점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굴해가지고 일주일 안 남았어. 예예예 한 일주일 넘었는데 넘지 말게 신고하라고 물론 한강까지 그랬겠죠. 저는 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이분 같은 경우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예, 이런 애들이 근데 전체를 안 주라고. 그리고 어민들이 이제 신고하는 것도 있고 이제 스키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같이 도굴 해가지고 걸리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진도에도 도굴범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도 심한하고 네, 신화는 거의 다 저희들이 아니, 묶었다는데. 여기하고 심한 사이에가 네, 네. 저녁에 이 저희들도 얘기 네. 들었습니다. 그 얘기. 많이 하고. 네. 그것도 여기 걸린 것 중에 하나예요. 예, 규모도 뒤에 거는 규모도 네. 네. 하고. 네. 도굴범들이 이제 육지가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육지에서 이제 도굴할 게 거의 없어졌대요. 도굴범들 얘기 들어보면 바다 쪽으로 문을 돌려서 바다에 있는 인물들을 도굴해서 이제 하는 이제 얘기들이 이제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 수중이나 신고 건수 발굴은 뭐 저희들이 14척에 선박하고 뭐 14척에 선박하고 한 지금 뭐 4군데 정도에서 발굴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발굴은 태안마도 발굴이 있고 진도 오류리 발굴이 있고요. 제주 뭐 언론에서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주 신창리에서 발굴하는 발굴이 3군데가 중단기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뒤에 가나 신천에서 네, 이제 아까 지금 말했던 대로 수중문화재는 어떻게 발견하느냐 다 잠수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발견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비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쯤에 약간 영상에서 나왔는데 해저면을 볼 수 있는 3차원으로 해저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층 탐사기라고 해저 지층을 단면으로 잘라갖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 지층 당면에 어떤 이상체가 있는지 이게 도자기인지 선박인지 잘 모르지만 뭐가 있는지 이상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구 물리 고고학의 분야가 아니고 지구 물리 탐사의 분야로 개발된 장비들이고요. 이런 장비들을 도입해서 해양문화재 조사에 활용하고 있고요. 이게 사이드스캔 소나라고 해서 해저면에 2차원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군산 야미도 발굴할 때 이런 도자기들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팠던 데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3차원으로 보는 장비가 있어요. 해저면 3차원 다중문명특신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마도 시굴 조사할 때 10m 간격 한 마디씩 1m씩 파가지고 쭉 시굴을 트렌치 판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발굴들에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실제로 배 모형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로굴이라고 해서 수중에 잠수사가 들어가지 않고 깊은 수심은 어차피 깊은 수심은 그 잠수병 때문에 오랜 시간 머물 수도 없고 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무인 잠수정을 집어넣어요. 무인 잠수정을 집어넣어서 위에서 컨트롤을 하면서 보이는데 우리나라 서해안은 워낙 조류도 세고 탁해서 실제로 이게 카메라로 육안으로 보는 것 같이 카메라로 봐야 되는데 이게 ROV는 자기가 움직이려면 프로펠러가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 프로펠러 힘 때문에 그 부유물들이 주변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버립니다. 이 옆에 사진처럼. 그래버리면 앞이 캄캄해져 버리죠. 근데 조류가 셀 때 이렇게 일어나더라도 조류가 있으면 뒤로 물러나면 상관없는데 이게 너무나 조류가 세면 이 기계 장비가 아주 두꺼운 선을 갖고 들어가거든요. 이건 전기랑 통신이랑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갖고 들어가는데 그게 조류를 막다 보면은 어느 정도 조류가 흐르면 1노트, 2노트가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스스로 그러니까 움직이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해안에서는 굉장히 쓰기가 힘든 장비이기도 해서 나중에 여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크랩스타라고 발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장비, 프랑스에서는 인공지능으로 해서 그 사람의 촉감을 가지고 있고 조류를 어느 정도 보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서 자기 스스로 기계 스스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발굴 현장에는 저런 장비들을 거의 조사할 때는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진짜 개발돼서 정말 많은 기능들이 포함이 된다면은 저런 장비들을 아마 도입해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크랩스터라고 해서 그 3차원으로 보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보는 장비들을
가재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기계들 작년에 한번 내상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한 30억 정도 그냥 인공지능 없이 이제 선물만 이렇게 이제 저건 프로펠러 방식이 아까 전에 봤던 것은 프로펠러 방식으로 가는 건데 이것은 사람을 같이 이렇게 기어다닐 수 있는 꽃게 모양의 저기 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그런 장비들이 한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있고 그 모로사장 가면 이렇게 금속 탐지기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 지뢰 찾을 때 똑같습니다. 수중에서도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요. 자력계라고 해서 지구는 자기장이 있었고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어서 자력이마다 위치마다 자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치마다 일정 자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자력계를 이렇게 꽂고 다니면은 자력이 이렇게 변하는 그런 장비들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비들도 여러 가지 장비, 그 해양 물리 탐사할 때, 조사할 때 여러 가지 장비들을 쓰구나. 실제 발굴 장비는 아니고 저는 조사할 때 유물이 있는지 없는지 탐사할 때 쓰는 장비들이고 발굴할 때는 또 다른 장비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수중 발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역사적이고 그 발굴의 특징 유물들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중 발굴 1976년도에 신안 앞바다 보물선이라고 해서 76년도에 그 어민에 의해서 신고되면서 해군들이 발굴한 선박입니다. 발굴은 1984년까지 했고요. 이건 1323년인가 14세기 신안 앞바다, 중도 앞바다에서 빠져가지고 여가 중도고 여가 인자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정도에서 빠져서 발굴이 발견됐고요. 발굴죠. 그리고 그때 76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수중보고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육상 발굴도 거의 명명만 조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수중 발굴을 아예 하려고 생각지도 않았고 유물도 조사하려고 생각지도 않았고 그런데 유럽에서는 1800년 후반 때부터 수중보고학이라는 학문들을 실제로 했었죠.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그쪽 유럽 쪽에서는 실제로 했는데 저희 나라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해남 구조대라에서 특수부대 물속에 천안함 빠졌었거든요. 그때 와가지고 SSU 애들 했고 세월호 진도에서 세월호 갔을 때 SSU 그 애들 잠수 하시는 분들이 해남 구조대라고 특수부대 그 해남 바다에 물속에 빠진 구조만 하는 그런 군인들이 따로 있어요. 그 훈련만 받는 유니티. SSU라고. 유니티는 폭파하거나 유니티랑은 좀 틀립니다. 예, SSU는 진짜 잠수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총사고 뭐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해남 구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잠수사 한 부대를 불러서 신안선 발굴을 했고요. 이게 한 10여 년 정도 발굴을 했습니다. 이쪽에서도 이 지금 넣는 게 ROV라는 장비를 실제로 넣었는데 워낙 시야가 나오지 않았고 저리도 세서 수중 사진 영상이 하나 없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이 사람들은 구조를 하는 목적이지 발굴하는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2002년도에 SSU랑 같이 박웅익 선생님하고 같이 발굴 조사를 실제로 해봤는데 이 사람들은 작전이에요. 그래서 좀 생각 자체가 좀 틀립니다. 발굴의 개념을 안 봐요. 구조의 개념으로 보니까 조금 감고 올라오는 데 있어서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실제 수중 사진이. 네. 나왔던 중국에서 나왔던 도자기들입니다. 중국의 신안선은 나무 상자 포장을 했습니다. 나무 상자 안에 도자기를 넣고 그 안에 쌀개라든지 뭐 넣어가지고 포장을 하는 형태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시기에 남해이로라고 하는 뒤에 나올 수 있는 남해이로라는 선박이 있는데 그 선박 같은 경우는 똑같은 크기이면서도 국내 운반용이라고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더 연구해봐야 알겠지만 우리나라 아까 전에 태안선에서 영상봤던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포장 방법이 약간 틀립니다. 이거 신안선하고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고급 청자들을 그러니까 중국 영파에서 일본의 하카다까지 가는 그 항로를 타고 갔는데 일반적으로 하카다를 가려면 남로라고 해서 제주도 남쪽으로 해서 항로 일본 열도를 따라서 쭉 운항하는 항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항로를 타지 못하고 신안선으로
왔던 이제 신안 앞바다에 빠진 거 굉장히 북쪽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학설이 이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한국 남해안을 타고 가고 부산까지 가서 뭐 대마도 거쳐서 뭐 갔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학설도 있고요. 이 아니다 풍랑 만나서 이쪽 와갖고 자초했다라는 분도 있는데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밝혀지는 없습니다. 물통 화물 적재하는 모형들이고 이렇게 나무 상자고 그 신안산 바닥에는 28톤의 동전이 있었습니다. 28톤이면은 어마어마한 동전이죠. 그때 화폐로서의 그 일본이 주조 기술이 없어서 청동 그 동전을 못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설을 받을 때는 갖다가 자기 나라 화폐로 썼을 거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워낙 많은 양이 나오니까 아니다. 그건 수입을 해서 자기 나라 화폐를 따로 하고 한 학자는 그거 아니고 사찰이나 그런 데서 수입을 해서 종을 만들었을 때 썼을 것이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학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는 아닙니다. 하여튼 근데 굉장히 배 천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박은 평전하고 해서 바닥에 판트돼서 위로 올라가는 선박이거든요. 근데 중국 선박은 천저형입니다. 깊은 바다를 갔을 때는 우리나라 서해안은 갯벌 있고 수심이 낮다 보니까 평자가 훨씬 나고 이순신 명량 보면은 회전하기 편하고 막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측심이 낮기 때문입니다. 배 물속에 들어가는 깊이가 낮기 때문에 훨씬 더 회전 속도도 높아고 한데 이 선박 같은 천저형이어서 배의 중심을 많이 잡아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28톤의 그 동전을 싣고 그 위에다가 자단목이라고 해서 지금 침향이라고 쓰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 자단목 굉장히 고급스러운 나무인데 예, 침향을 만들어서 쓰는 원재료가 자단목이고 자단목으로 제가 알기로 호프인가가 자단목 종류가 있는데 자단목으로 가구를 만들면 그게 향이 100년 이상 쭉 간다라는 그래서 향나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도 동남아시아에는 그런 나무를 심게 되면은 세금을 걸었대요. 그 나무 한 분당의 세금이 굉장히 귀한 나무죠. 그 나무가 1024본인가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비중이 1이 넘습니다. 물에 빠지면은 파란지는 나무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는 비중 0.4 건조되면 0.4, 0.5, 뭐 무거워봤자 0.7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건 비중 1.2 정도, 1.1배 가라앉는 걸 알고 있고 물에 빠지면 가라앉아가지고 그래서 썩지가 않았어요. 선체는 신안산 선체는 굉장히 부가 많이 조금 썩었어요. 근데 이 자단목 하나도 썩지 않아서 보존 처리를 하지 않았고 그냥 내놨는데도 실제로 그 상태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포장 이렇게 찬자 포장이 돼 있었습니다. 실제 나오고요. 얘가 주인인데 뭐 대길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있고요, 문양으로 써져 있는 것들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여러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택배 물표 같은 겁니다. 우리 발굴에서 나온 공복사라고 하는 절로 보낸 물표고 지치 3년이라고 해서 1323년에 연호 지치 3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왔던 연적, 향로, 뭐 예병, 뭐 신안선입니다. 기 잔존 길이가 28.4m 정도 되고 너비가 뭐 6.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는 그 잔존 길이가 이러는 거고 실제로 길이는 34m입니다. 복원했을 때 34m 정도 되고 폭이 한 7m 이상이 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 시대에서는 엄청 큰 선박이었고 그 정화 대선박은 아니죠. 정화 대선박은 말을 타고 갔다 100m 넘었다고 막 그런 거면 실제로 발견되지는 않았으니까 그거는 그 중국 역사서에 그렇게 정화가 타고 있는 선박은 100m가 넘어가서 말을 타고 가고 그랬다고 하니까요. 그런 정화대 그 원정대 선박은 그거 이것보다 훨씬 더 크지만은 우리나라의 판옥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판옥선이 한 32m, 3m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발굴은 인정은 한 번도 없지만은 실제로 발굴되면 아마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큰 선박입니다. 제주 신창리 발굴인데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다시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1980년대 나왔고 금제 이제
굉장히 아까쯤에보다 시야 잘 나오죠. 근데 장신구가 신고가 됐어요. 근데 해녀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해녀들이 그 연안에서 해삼이나 전복을 따다가 이제 이걸 금 팔찌를 주웠는데 금 팔찌가 자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금나 이게 국물인지 모르고 그 팔찌 이제 주민들한테 아 이런 게 나왔어라고 하니까 그 어민들이 여러 해녀들이 가고 금꽂이라고 뒷꽂이라고 그래서 뒷꽂이를 여러 가지 주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파는 사람도 여러 있대요. 실제로 이제 이번에 주민들한테 갖고 물어보니까 실제로 판 사람들도 있고 안 팔고 가지고 있다가 경찰 해경에 신고하셔가지고 해경에 신고돼가지고 이제 해경에서 알아서 실제로 갔는데 이런 게 있더라. 그때 눈물인지 몰랐죠 그분들은.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 시대 때 송나라 시대 그 선박 그 유물이 있더라라고 그래갖고 실제로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하고 태안이고요. 태안 분적도 이때까지도 이제 다 군인들의 그 도움을 받았고 완도 회저 이제 이게 완도에서 나왔는데 선박하고 같이 나온 그 발굴 현장입니다. 이때도 이제 발굴할 수 있는 인원들이 없었고 실제로 군인들의 도움 받기도 하고 그 잠수사 민간 잠수사를 채용해가지고 영웅을 준 거죠. 이 배 하나 건져주는데 얼마 주겠다라고 해서 발굴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80년대까지는 그렇게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이제 수중 사진들도 조금 있는데 거의 대부분 사진들은 안 나오고요. 그 선박이 나왔는데 그 길이가 한 10m, 30m 안에서 한 3만 정도의 벌초가 나왔습니다. 약간의 그 양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나라로 배요? 네, 고르시대 배입니다. 우리나라 배입니다. 그럼 네. 중국 배는 지금 현재 하나만 중국 배도 여러 척이 이제 지금 저희들이 중국 배 발굴지 그 신안성 발굴이 있고 진도 통나무배 발굴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 신창리 발굴이 있고요. 그렇게 세 군데서 발굴하고 있고요. 네. 그게 다 중국 배. 네, 중국 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배가 나오고 한 군데서 물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발굴. 네. 그래서 여기 다른 거 이제 고려시대 때 11세기, 12세기 초반으로는 선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물이 장고가 천하분 장고 의 부분을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 보면은 도자기들이 쫙 깔려있는데 아마 이게 현장에서 아마 찍은 사진일 겁니다. 그 박물관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 절대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쫙 펼쳐놓고 하나에다 겹쳐놓고 유물 원칙적으로 유물을 겹쳐놓지 말라고 현장에서만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아마 하루에 건져 올렸던 유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태안에서도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완도선 모형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선박들의 대체적인 모형입니다. 밑에는 평평하고 이제 배판으로 갈수록 이렇게 배판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평저선입니다. 저판이 3열이냐, 5열이냐, 7열이냐에 따라서 배의 규모가 조금씩 틀려지기도 하고 그 시대별로 약간씩 이제 좀 틀려집니다. 실제로 이제 이건 완도선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해 놓은 이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다 하는 거고 우리나라 선박은 선수가 굉장히 넓고요. 첨자형 같은 경우에는 전선박은 앞에가 가늘지 않습니다. 파도를 해치려고 앞에가 가늘고 뒤에가 넓잖아요. 반대입니다. 그 우리나라 선박은 앞쪽이 좀 넓고요. 선수판이 넓고 선매 쪽이 판이 얇습니다. 그 폭이 좁아요. 그래서 약간 틀리고 이게 이제 94년도에 완도선 적판 조립할 때 사진, 완도선 복원했을 때 이게 사진. 진도 벽화 이게 진도 통나무입니다. 진도 벽화 진 앞에 그 양식장 앞에 말았던 저도 이제 와가지고 했는데 현장은 제가 발굴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도 통나무 13, 14세기인데 저가 진도 아마 벽화항일 겁니다. 그리고 여가 지금은 아마 양식장인가? 염전이었는데 아마 새우양식장인가? 그걸 바뀌었다는 거죠. 그 옆에 수로 통로에서 나온 겁니다. 수로 통로에서. 지금 이렇게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6.5m짜리 통나무입니다.
14m짜리 하나, 2.5m짜리 하나, 통나무입니다. 16.5m짜리. 혹은 이게 농나무이고 우리나라에서 자생할 수 있는 제주도나 진도, 남부 지방에 진도에서도 농나무 일부 발견되는데 이게 폭이 2m 가까이 됩니다. 이 나무, 통나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생할 수가 없는 정도의 크기에 가도 제주도 가도 가장 큰 게 아마 1m를 안 넘어설 겁니다. 이게 그 지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농나무 지름. 그래서 아마 이 선박은 진도 아니 그 안에서 중국 동전이 우리가 안전을 기원하는 신안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진도 통나무에도 안에 북두칠성 모양의 그 안전을 기원해서 동전을 박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뭐 장좌라고 해서 돛대 받침입니다. 중국식 선박에서 보이는 선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통나무배는 여기 중국 남부 지방 아니면 동남아시아 북쪽 쪽에서 아마 벌채를 해서 북쪽에서 만들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나이테나 그런 거 보면 나지 않을까요? 연륜전대로는 이게 나이테가 안에서부터 쫙 남아있어야지 연륜전대가 나오는 거고요. 이것은 통나무를 안을 다 파버리거든요. 겉에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륜전대를 하기가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연륜전대라는 것 자체가 연대의 모든 연대 고려시대부터 쭉 그 표본이 있어야 돼요. 그 표본을 가지고 아니 하는 열대에서 크면은 나이테가 아니죠. 이건 굉장히 친밀합니다. 아까 지금 자단목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친밀해요. 이것도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거는 그 열대지방이라고 해서 단단한 나무가 아니, 그 열대지방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그 밀도가 약하고 저쪽 북쪽으로 갈수록 시베리아 쪽으로 갈수록 친밀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종에 따라서 수종에 따라서 우리나라 뭐저 뽕나무라든지 뽕나무하고 수나무의 밀도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수종에 따라서 이렇게 밀도가 틀려지는 겁니다. 활력수, 침엽수하고 이렇게 틀려지는 것이 좀 틀려지기 때문에 꼭 그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생하는 지역에서 수백 년 동안의 표본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연륜연대로 한다는 것은 그 표본을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다 대입을 시켜서 그게 몇 년도라고 하고요. 탄소연대 측정이라고 합니다. 한 C14이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반감기마다 해가지고 반드시 줄어드는 그 C14이랑 C14라는 건데 그것을 제기도 한 탄소연대층 유기물을 그거 많이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걸로 해서 나온 거고 안에서 동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동전의 사용 용도라든지 그런 걸로 같이 해서 연대를 13, 14세기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13, 14세기 때는 중국은 통나무 배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배다. 농나무가 일본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선박이 통나무 배 업쪽에 보면 홍턱이 있습니다. 그 홍턱이 있는데 그 홍턱에 그 구조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선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리고 배는 그 통나무는 물속에 들어가는 부분만 있고 그런 배들이 그 13, 14세기 때 그 일본 배들에서 많이 나타나요. 내 도자기하고 시기가 비슷하네요. 이게 도자기 맞아요. 하여튼 이건 이제 발굴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이걸 중국 배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시기 때는 더 좋은 배들을 많이 만드는 왜 통나무 배를 썼겠느냐라고 해서 그러면은 일본에서 중국 그 통나무 배를 만들어서 수입을 했을 것이냐 아니면은 통나무를 막 만들어서 뭐 일본에 가는 그런 것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발굴하고 있는 육상에서 발굴하는 것처럼 칠 띄워가지고 수중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이제 조각 물 다 빠질 때 이렇게 갯벌을 파내면서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이게 돛대 받침입니다. 장좌라고 하는 돛대 받침입니다. 네, 여기 연결된 2.5m 정도 여기는 선수라고 해서 여기 연결 부분입니다. 연결에 지금 고리 나무가 있고요. 예, 이게 14m고요. 하나가 2.5m.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실제 크레인도 올려서 옮기는 장면입니다. 이걸 실제로 뜨면은 우리가 줄 같은 걸 놓쳐놓는 줄 같은 거도 나무가 썩으면 산 속에 가고 나무 썩으면 부석부석 하잖아요. 이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부석부석합니다. 그래서 줄로 들 수가 없어서 저런 구조물 우레탄 폼을 싸고 저런 철구조물을 갖고 올리는 거죠. 그런데 두 배가 같이 항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닙니다. 이건 진짜 시대가 틀려요. 아, 달라요. 네, 맞아요. 그 위치만 같다는 거죠. 배 위치도 틀린데 지금 집도 벽방이 뭐 신한선은 저기 입자도 해야 되고 아, 저는 배는 틀립니다. 저두 대가 지금 네, 틀립니다. 몇 파이 들어간 게 아니고 아니 그래. 하나는 몇 파이 나고 아니 통나무배가 두 개로 나눠진 거고. 두 개를 붙여. 두 개를 붙인 거야. 두 개를 붙여. 네, 통나무 14m짜리 하나하고 2.5m짜리 하나를 붙여서 만드는 선박입니다. 하나의 선박. 하나의 병가.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경화 처리가 끝났고 발굴한 20년 됐는데도 아직 보존 처리가 덜 아직 끝났습니다. 굉장히 보존 처리 기간이 길고 신안선도 2000 복음까지 2000 30년 이상 걸렸습니다. 보존 처리까지 복음까지 30몇 년 걸렸습니다. 네. 이게 통나무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네, 굉장히 크죠. 이거 그리고 선수 쪽입니다. 선수 쪽 지금 하고 있는 거. 안에서 나왔던 칠성판 모양의 그 장자 돛대받침 잡아주는 거에 동전이 있는 거에 7개가 북두칠성 모양인데 동전이. 8개. 제가 이걸 그만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북두칠성 모양의 이렇게 와가져 있다고 해서 이게 쪼개 붙어 있는 거 떨어져 있을 원래 거예요. 뚜껑들이 별이 8개. 약인가요? 하여튼 북두칠성 모양의 네. 9개인가요? 이렇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거 모양 저도 듣기만 하고 책으로만 봐서 정확하게 이 자료도 지금 거의 구하기 힘든 자료들이라서 이제 실천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합니다. 그 주변에서 나왔던 이제 고려 자기들인데요. 아마 오르리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벽화진 앞에 나왔던 용단산성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진짜 진도 벽화의 목책 벽화리 진도 벽화진 앞에 실제로 예전에 목책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실제로 저희들이 갔을 때는 그때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전에 발굴했던 보고서에는 목책이 보인다고 사진을 찍고 여기 설명이 됐어요. 나중에 그 목책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있었다고 보고서에는 나오고 써져 있습니다. 실제는 저희들도 유방으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게 그 진이라는 게 뭐냐면은 벽파진이 이제 군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함들이 와서 쫓아가고 그만한데 항로를 빼놓고는 그 목책을 박아 배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는 말뚝입니다. 말뚝을 박아서 그 우리가 다니는 항로 빼놓고 못 다니게 목책들을 이렇게 박아놓은 그런 흔적들이 청해진 같이. 네 맞습니다. 청해진 같이. 네. 청해진에 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발굴된 게 없으니까 저희들은 자 이거 진도 통나무를 발굴할 때 벽화진 앞에 그게 있었다는 그런 자료만 있지 저희들이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발굴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면 나중에는 더 조사해보면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습니다. 청해진 같이 실제 나오십니다.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책이 조금씩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있었다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발굴 안 해봐서 진짜 저게 목책인 건지 긴 양식 말자인 건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거고 보고서가 그렇게 적혀져 있어서 저희들도 있었구나라고만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달리도 발굴, 조간대 발굴입니다. 지금 시간이 진도 쪽 어리 쪽에 나온 그 유물들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오류 쪽에서 나오는 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힘이 진진하네요. 이게 지금 아까 지금 같이 한번 이상한 거 했는데 시간이 그만 돼서 어리 쪽에 오는 처음에 하죠. 예. 원래 건물이라는 것이 진짜 힘이 너무 거죠. 진도 오류니까 이거거든요. 제가 아까 막고 풍자한 이야기가요. 네. 오리 같은 경우는 저 임해 굴포에 설 죽도 보물선 그거 보면 보물선 막고 풍자잖아요. 보물선이 아니고요. 그 주가조사로 했고
헌데이 났고 그다음 목책으로 이렇게 우물통 공사한다고 그럴까? 수중 금호 조사 그렇게 가서 그거는 발굴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잘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막 보면 근데 우리가 발굴 면적이 얼만큼지도 몰라요. 실제로 오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섹탈이 200m, 400m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발굴하다 보니까 밑도 더 늘어나요. 그런데 이 면적을 다 이렇게 국립해양문화박물관이 여기가 보물범위 안했으면 생기는 기관이 아니죠. 물보 그거 상관없죠. 공무원 조직하고 일반 조직이 그런 거라고. 거기를 막고 품어도 충분히 뭐 200m, 300m 가지고. 아, 그러니까 네. 그걸 경제적인 여건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 실제로 유적이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막고 품는다는 것은 어떠한 그 방조제를 야미도 같은 데는 실제로 그 방조제 공사를 했거든요. 발굴하는 지역을. 근데 그 방조제 공사하는 금액이 수백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실제로. 근데 이렇게 인력 기관을 돈으로 환전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단체적으로 금전적으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발굴하는 비용이 1년에 뭐 10억 내지 몇 억이 들어가요. 근데 20년 동안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발굴 유적지가 아까 전에 딱 선박이 딱 그렇게 나오고 옆에 이제 유물이 안 나올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거는 우물통이라든지 박아서 딱 그 면적만 딱 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바다 한가운데 이제 그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오르리 같이 산포대 500m에 나오고 밖에서도 유물이 실제로 더 나와요. 그 우돌로 이용해서. 근데 어떻게 이걸 확정을 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사찰도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도 발굴 만약에 하게 된다 한다. 여기만 이제 그 관내에만 이제 있는 줄 알았는데 발굴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도 나와요. 그러면은 밖에도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뚝으로 막아놔보면 그 유적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물통이라는 공사를 하거나 뚝공사를 했을 때 발굴했을 때 확실하게 그 유적지는 물만 나온다라고 확신을 했을 때 발굴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비용도 국가에서 한 얼마만큼의 돈을 들여서 얼마만큼 좋은 발굴을 하느냐에 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금액을 들여서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좋은 발굴을 할 수 있고 이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조건이라면 돈이 덜 들어가는 쪽을 택하죠. 일반적으로 중국이 그 남해이로라고 여기서는 안 나오는 그 40m, 12m인가 그 컨테이너로 떠버린 선박이 있습니다. 신안산 같은 선박을요. 그 발굴 비용이 수천억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이 말할 때 수천 아시아에서 하나밖에 없는 해상 크레인을 들고 가가지고 하루 임대료가 10억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출발하면서부터 10억인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게 한 달 정도 이상을 썼고요. 그 컨테이너 수중에 박는 컨테이너까지 해가지고 엄청난 비용이 들었고 그걸 전시하기 위해서 박물관까지 해서 수천억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고 미국 같은 그런 데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그 돈 들여서 할 바에는 수중 이렇게 발굴을 하지 왜 그렇게 해? 기재부에서 돈 준 데는 그래서 이게 좀 따집니다. 그런 것들도 어떤 게 효율적이냐 그리고 수중 발굴을 하는데 안전하지 않으면은 솔직히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근데 어떻게 그만 일일이가 이제 방법에 따라서 진도에서 나온 다 입증 있어요. 그 진도에서 나온 유물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리의 항로이고요. 기린양 항로는 국부하고 먹은가는 항로 뚜껑입니다. 그리고 완형이고요. 그 국부의 그 기린이 항로가 하나가 있는데 그 중앙박물관 소속으로 있는데 거의 버금간다고 그 전공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옆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옆에 맞춰져서 필가라고 하는데 국보지들 붓을 뽑아놓는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 이런 모형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더 발굴이 하고 더
좋은 것들이 많아 나오면 보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는 그 소소승야정통이라고 하는데 그 요수에서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안에가 명문이 있거든요. 1508 그 말년 부자년 4월 1일 좌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4월에 1일날 좌영에서 요수에서 만들었다. 이거 우수영이잖아요. 우영이잖아요. 임금을 상대로 하고 좌축이 좌영이 있고요. 우리나라 보면 동쪽인데 실제로 임금을 상대로 좌영, 우수영, 좌수영, 우수영으로 나눠서 요수 쪽이 좌영입니다. 그래서 좌영에서 1988년도에 말년 부자년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윤덕영이라는 사람이 제작을 했다. 맥군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점이 나왔고 이것도 아마 또 우리나라는 처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수중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뭐 지정이 국가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인데 보물 지정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건 지정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유물들이 나왔고 실제로 여기서 보여주신 시간이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진도에서 많은 유물들이 나오고 삼별초 유물들도 실제로 삼별초에 있다고 좀 접목시킬 수 있는 유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진도에서 이쪽에서 이제 진도 문화관광 발전, 문화시설 같은 게 된다면 아마 박물관이 지어진다면 진도 명량 오류비에서 발굴된 유물들도 아마 일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조도라든지 그런 데서도 수중문화재 신고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올해도 지금 저희들 조사원들 나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쪽에서 고려청사들 조선시대 도기, 백자들도 실제로 나오고 있고 아마 그런 것들도 더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더 많은 유물들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수중 발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은 한 분만 질문을 받죠? 네. 제가 질문 네. 무 선생이 1초 빨랐어요. 네. 무 선생님 1초. 그 사실은 내빈이 있을 때 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네. 얘기인데 네. 그 경주에서 발굴된 거를 안동에 갖다 두는 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이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경주에서 경주에서 발굴 특성상 그 발굴한 지역이 있어야 지금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제가 한번 이렇게 아니 이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경주에서 발굴한 거를 안동에 갖다 전시하는 예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왜 진도는 육돌목에서 던진 거를 목표로 목표로 하고 갖다 하느냐. 놨는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거지? 자, 그것은 국가의 문화재 발굴은 국가를 주도로 해서 발굴이 이루어집니다. 국가는 그 문화재청이고 저희들이 이제 국민문화재 산하에 있는 조직인데요. 수중 발굴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저희 기관밖에 없다 보습니다. 그래서 수중 발굴은 저희 기관에서 하는 거고요. 수중 문화재를 발굴해 갖고 가져가면은 이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보존 처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진도에 만약에 이걸 주고 싶더라도 그런 보존 처리 시설이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있으려면 또 조건들이 아마 여기도 수장고를 지으면 수장고의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수장 보관할 수 문화재를 보관할 수 있는 조건의 창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창고를 관리하는 인원이 따로 붙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성숙해야지 이렇게 줄 수가 있고 전시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태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그 추진단을 만들어서 태안에 아까쯤에 그 많은 유물들이 나왔잖아요. 목포로 갖고 간다니까 왜 그러냐 아까 그 말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 쪽에 나왔는데 니들이 목포로 갖고 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다 우리 갖고 가는 것은 보존처리하고 가져간다. 그러면 이쪽에 조건을 건물을 만드는 국가기관에 건물을 만들어서야지 우리는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도 쫓아가고 서울 청와대도 가고 그렇게 해서 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박물관이 만들어지니까 한 2년 전에 3년 전에 여가 있는 한 4만 점의 유물을 태안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태안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물도 아마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시설물들이 쓴다면은 아마 이쪽으로 유물을 보내줄 수도 있고 근데 그 문화재의 소유는 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거지 이렇게 뭐 소유권 이전 국가 소유입니다. 소유권 그런 예.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 그런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되고 그런 인원들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쪽에 유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가 그런 걸 죄송합니다. 만들어서 받아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여지는 있죠. 전시를 하게 돼서 아마도 조교종에서도 아마 그럴걸요. 조교종에서 나온 유물들도 가지고 있는 유물들도 지방 조계종 전시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전시를 하겠다고 하면 보내주기도 할 겁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사찰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립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그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나가는데요. 지금 오늘 보는 것들은 대부분 뭐 좋은 세금 맞추는 소리랄지 아니요, 세금도 있고 아까 더 있었는데 사선도 있고. 사선들도 있고요. 개인적인 개인적 네, 쓰니까. 네, 지금 많이. 근데 우리가 지금 영남 고체랄지 그런 근처 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전쟁터였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데서 혹시 무슨 뭐 무기랄지 그래서 저희도 또 그걸 찾기 위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수순단통통 말고 그 쇠뇌라고 해서 손에 뇌세 그 방아쇠 그 쇠뇌. 활 쇠뇌라고 해서 쇠뇌도 몇 점 나오기도 하고 그 포탄 돌포탄도 여러 개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발견하기 완전하게 이제 그 전함이 내가 있는데 제가 지금 관치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알려주시죠 갑자기 제 내가. 고향이 그 은평인데요. 네. 그 바람막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작살났다는 거거든요. 일본 애들이. 일본 가운데서는 전혀 못 그렇죠. 예,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돌아가는데 네, 예, 예. 그 구전에서 내려온 네. 데거든요. 거기를 하기도 좋아요. 거기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 선생님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근데 일반적으로 배들이 좌초돼가지고 거기에 묻히는 게 없고 요즘 목성이다 보니까요. 뭐냐면은 이제 떠내려가고 조류에 떠내려가고 일부 오류리 앞에는 이게 물살이 세지만은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많은 것짜리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아마 오류리 안까지 물이 들었대요. 예전에 100까지 안쪽에 100까지. 그래서 그가 많이 형성돼 있어서 아무리 이쪽이 물이 세더라도 이쪽 와류 바람막이 사이가 그런데 그런 데서 아,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좌초돼 가지고 그쪽으로 밀려와 가지고 거기서 깔아지는 거죠. 저거 비싼이라고 아주 비싼 예예예. 거기도 보다도 바람막이 해가지고 작살났거든요. 아마 그런 데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아마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고해 주시면 제가 제가 세분 한번 나오면 나도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데들 유물 알고 계시면은 실제로 유물이 본 게 가장 중요해요. 신고하실 때. 근데 안 보고 뭐 부존을 한다고 신고하셔도 되긴 한데 뭐 보상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는 한 번도 뭐 받아본 적은 없어요. 하나만 더 짧게 네. 여쭤보고. 지금 몰입위에서 그 관리를 하시는 게 네. 앞으로 그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네. 경험을 뜻대로 보실 때 네. 전체 한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외부 조사를 네. 더 많이 안 해봐서 그런데 안쪽만 해서 지금 10%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이 들어갈 것 같아 지금. 네, 10%를 발굴을 했는데 실제로 많이 나온 건 2013년도에 굉장히 좋은 유물들이 박 교수님과 많이 알겠지만 그쪽에서 많이 나왔고 다른 쪽으로 가면 유물 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적게 나옵니다. 밖으로 갈수록. 그래서 어느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발굴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이것보다 급한 발굴이 있으면 저희들 다른 데 가고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선생님 드시고 난 후로 우리는 오늘이랑 가보자 해. 발굴을 해놔서 가져가는 그래서 정확하게는 언제까지 얼마의 양이 있는 것보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원래는 공무원들은 내부 강의를 못하게 돼 있는데 아니